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전자화폐, 전자캐시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고, 그런 비트코인 전자화폐를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개인과 개인 간에 P2P 방식으로 오프라인상에서 실제 현금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이렇게 봐보자고요. 이게 지금 현금,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개인과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P2P, 개인과 개인 간 직접 거래를 일단 목표로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의 이전하는, 개인과 개인 간의 비트코인이 이전되는 이런 모든 가치의 교환이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일단 이루어지는데요. 이 거래가 당사자 간의 중간에 어떤 매개 기관 없이 P2P 방식으로 직접 이루어지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현금 거래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렇죠? 중간에 누가 뭐 이렇게 신용을 담보해주는 그런 기관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전자화폐 발행을 포함해서 모든 지불 거래 내용이 있잖아요. 공개된 그런 장부, 그런 것들 원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레저. 공개된 원자가 안전하고 공개되어 있는 그런 원장인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겠다. 그래서 블록체인만 이렇게 누구든지 블록체인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죠? 블록체인만 검색하면 발행되고 지불된 모든 비트코인 전자화폐에 대한 존재 유무, 그 다음에 그 현재 누가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를 확인할 수 있게, 증명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게 비트코인 전자화폐 거래의 어떤 목표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목표가 어떻게 달성이 되는가를 보려고 한다. 한마디로 비트코인 전자화폐가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처럼 이렇게 개인 간에 어떻게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현금처럼 그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화폐 발행부터 한번 보죠. 화폐 발행. 비트코인의 화폐 발행 주체가 채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록을 생성해서 블록체인의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참여자를 우리가 채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굴자가 이제 비트코인의 실제 발행 주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채굴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네? 그 채굴자 누가 지금 그 비트코인을 갖다 이렇게 발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가? 그 채굴자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 채굴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채굴자 중에서 임의의 채굴자가 선정이 되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냐면은 그 채굴자의 채굴 역량에 비례하는 그런 확률로 임의의 채굴자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누가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이번에는 네가 비트코인을 발행해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이 자동으로 채굴자를 선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작업증명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작업증명 알고리즘이다. 이거 뭐야? 아이고, 소리. 내려와 있습니다.
작업 증명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프루프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증명한다.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프루프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POW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작업 증명 알고리즘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결정해요. 그런 알고리즘을 쓰는데, 그러니까 화폐 발행 주체가 어떤 뭐 중앙은행이나 이런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사실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왜냐하면 누구나 채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 채굴자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화폐를 발행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발행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발행 방식 어떻게 발행하냐면은 비트코인 시스템이 네트워크가 채굴자가 선정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네가 채굴을 해도 좋다. 그러니까 작업 증명에 성공한 채굴자겠죠. 그게 선정이 되면은 채굴자가 지정한 주소로 그 주소로 블록을 생성하는 데 대한 보상, 블록 보상. 지금 현재는 12.5 비트코인인데 12.5 비트코인을 송신하는 거래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블록체인에다가 포스팅을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채굴자의 주소로 12.5 비트코인을 송신한다. 이런 거래를 보낸다는 거죠. 거래를 생성해서 포스팅한다.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채굴자가 자기가 생성한 블록에 사실은 그 10분 동안 생성된 그 10분 동안 교환된 거래 정보를 갖다 모은 게 블록이잖아요. 그 블록의 1번 거래로 자기한테 12.5 비트코인을 송신하는 그런 거래를 포함시켜서 블록을 딱 만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걸 블록체인에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거래선은 이제 수신 작업. 첫 번째 거래, 그러니까 잘 이야기했는데 수신자는 있고 송신자가 없는 거죠. 송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송신자.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네트워크 시스템에서 12.5 비트코인을 이 채굴자의 주소로 송신하는 거니까 송신자는 없고 수신자만 있나. 그게 모든 블록의 첫 번째 거래가 됩니다. 그런 거래를 코인베이스 거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 기회가 나옵니다만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 블록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으로 화폐가 발행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에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보면은 현재까지 누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발행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투명하게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누가 어떤 채굴자가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비트코인을 발행을 했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 이런 거를 블록체인을 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은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된 화폐의 존재를 블록체인만 보면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투명하게. 그죠? 그래서 어떤 거래에서 얼마만큼 지불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지불의 수신자가 누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소유자겠죠. 그죠? 소유자를 갖다 정확하게 다 확인할 수 있다. 블록체인만 보면은. 그 예를 들면은 이 12.5 비트코인은 이 채굴자 주소에 지금 현재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블록체인에 거래 정보로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이 채굴자가 이 12.5 비트코인을 자기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송신하는 거래를 블록체인에다가 포스팅을 했다. 그러면은 자기 이 12.5 비트코인이
친구 주소로 이동된 사실이 다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비트코인,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 누군지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이 채굴자는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 아니고 비트코인이 다른 주소로 이동됐다는 사실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 채굴자 주소를 처음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 채굴자 주소가 다른 사람한테 있는 주소 만약에 해서 이제 그럼 채굴자가 누군지 모르게 당연히 그러니까 이 채굴자라는 게 있잖아요. 이 채굴자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설명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신원 정보 자체는 이 주소하고 연결 자체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 주소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에서 사용하는 주소가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건 뭐냐면은 공개키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개키. 그죠? 공개키에 대한 사실 해시값이거든요. 이게 해시값. 이게 해시값인데 이 주소가 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형식이에요. 이 채굴자가 누군지는 신원 정보가 사실은 블록체인에 공개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채굴자가 자기 주소를 쓰지 않고 자기 친구한테 친구 주소로 이렇게 자기가 채굴할 때 받은 블록 보상을 당연히 무송신해도 되죠.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블록체인을 보면 있잖아요. 블록체인을 보면은 현재 비트코인이 얼마가 발행이 돼 있고 그 발행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어떤 주소의 소유로 돼 있다 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이 주소로 지금 기록돼 있는 블록체인 장부상에 기록돼 있는 이 비트코인이 이 전자화폐가 내 거다 하는 거를 소유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요. 어느 주소에 지금 얼마가 있다 이런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다. 누구나 다. 우리 진짜 오프라인 현금하고 조금 다르죠. 이런 면에서 오프라인 현금은 지금 누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 투명하게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투명하게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소유다 하는 걸 갖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그 서명 같은 공부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 감이 좀 잡힐 텐데 어떻게 하냐면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주소에 있는 비트코인 이 주소에 대응되는 서명을 제시하는 사람이 소유자가 됩니다.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이 주소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주소라는 게 사실은 이 비트코인 주소가 공개키의 해시값이기 때문에 공개키하고 동일한 거거든요. 근데 이 공개키로 검증이 가능한 서명. 이 서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공개키에 대응되는 개인키로 암호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요 주소에 있는 이 비트코인의 주인이 된다. 그래서 장부상에 그러니까 블록체인상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거래에 저장 기록되어 있는 비트코인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것은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꼭 서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의 혼자의 소유가 아니고 여러 사람의 소유다. 그러면 여러 명이 서명을 같이 또 다 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한 명만 제시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소유를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갖다 이렇게 이 비트코인을 어느 주소로 보낸다 이런 걸 갖다 장부에 기록할 때, 블록체인에 기록할 때 이 주소의 소유자가 자기가 소유를 어떻게 증명할 건가? 소유자의 증명하는 요구사항을, 증명 방식을 그 거래 정보에다 딱 기록을 해요. 그게 사실 이제 프로그램 행태를 기록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수신자 주소에 대응되는 서명을 제시를 요구하는 프로그램, 또는 이 비트코인 수신자 주소에 대응되는 여러 개의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 이런 형태로 딱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요구되는 그런 증명 방식으로 증명을 하지 못하면은 사용을 못하는 거죠, 그 비트코인은. 그래서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어떤 주소에 그 비트코인을 저장을 하고 딱 잠가 놓는다, 그런 의미에서 락킹 스크립트다, 이렇게 표현해요. 락킹 스크립트. 그래서 사실은 이 비트코인 누구 거냐면은 그 락킹 스크립트를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자,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나중에 이 비트코인 쓰려고 그러면은 이 락킹 스크립트를 해제할 수 있는 언락킹 스크립트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 그 언락킹 스크립트의 대부분은 그게 서명이 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상의 블록체인을 딱 보면은 이 비트코인이 지금 얼마나 발행돼가지고 그게 어느 주소에 저장이 돼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다 공개됐다 알 수 있지만은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그거를 쓸 수가 없는. 자기가 서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소유자를 증명하는 거는 해제 스크립트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해제 스크립트를 제시하는 그 행위가 소유자를 증명하는 그런 작업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언락킹 스크립트다, 이렇게 합니다. 언락킹 스크립트. 그러니까 이 언락킹 스크립트하고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잠겨있는 그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그때 잠금 스크립트, 락킹 스크립트 두 개를 갖다 연결해가지고 실행을 해서 결과가 참이 되면은 이거는 이 소유자, 이 사용자의 소유가 맞다,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소유를 갖다 증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블록 채굴에 성공해가지고 시스템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12.5 비트코인을 채굴자 주소로 이렇게 송신하는, 채굴자 주소로 전송하는 그런 지불 거래의 예를 들어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런 거죠. 송신자는 지금 네트워크이니까 송신자는 없고요. 누구한테 보낸다. 누구한테 보내는데 주소 얼마를 12.5 비트코인을 이 주소로 보내는데 이 주소의 소유자는 서명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서명을 요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 거래에다가 딱 포함을 시켜서 요 거래 정보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다가 포스팅을 한다 그래요. 블록에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기 때문에 이 거래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채굴자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불 거래,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 뭔가를 비트코인을 지불한다, 이런 의미가 결국 비트코인의 소유자를 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비트코인의 소유자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다른 소유자로 이렇게 이전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소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비트코인 금액을 입력을 해서 입력값을 해가지고 여기 입력값을 해서 다음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 금액으로 출력값으로 제시하는 이런 형태로 거래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거를 블록체인에다 포스팅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거래는 이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적인 거래는 여기에 입력값이 들어가 있죠, 그죠?
누가 가지고 있는 여기 뭐가 들어가 있으면 입력값이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 다음 내가 설명하겠지만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 여기 입력값이 이게 만약에 채굴자가 자기가 자기 주소로 보내는 그런 코인베이스 거래가 아니고 일반적인 거래다. 여기 입력값에 뭐가 들어갈까? 뭐가 들어가야 될까? 여기. 금액. 네? 금액. 금액. 자기 뭐 다른 사람 네, 거 신경. 다른 사람 금액 또 거. 해시값. 뭐에 대한 해시값일까요? 송신자에 대한 네? 뭐에 대한 해시값? 손신자 뭐 예전에 받았던 그 주소 예전에 받았던 해시값, 주소에 대한 해시값? 그 다음에 서명. 그 해시값 그런데 이게 뭐죠?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이 해시값 뭐에 대한 해시값일까요? 금액이 거래의 출력값. 금액이 들어야 되는 지갑의 주소 지갑의 주소. 이전 거래의 출력값의 주소. 거래의 출력값의 주소. 그러니까 이 이전 거래의 출력값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물론 블록체인의 어떤 특정한 블록에 기록이 되겠죠. 뭐로? 어떤 거래의 출력값으로. 그 내가 지금 소비하려고 하는 게 사실 있잖아요. 소비하려고 하는 게 이전 거래를 통해서 내가 받은 이 금액, 이전 거래를 통해 받은 이걸 사실 소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 거래에서 이 해시값, 다음 거래에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사실 이걸 지금 내가 소비하려고 한다 이런 개념에서 해시값이 들어가면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았을 때 그때 서명을 요구했다 이러면은 내 서명을 갖다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거기 입력값에 서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금액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금액 여기 지금 12점 이걸 내가 이제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자. 12.5 비트코인 있는데 이 금액이라 하면은 이 중에 예를 들어서 뭐 10비트코인을 내가 보내겠다 이런 의미의 금액일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혹시 좀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조금 저기 그 개념 있는 사람들 한번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지 않아도 될까요? 만약에 내가 이 금액이 없다고 하면 있잖아요. 금액이 없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면은 여기 있는 요 출력값, 이 거래의 출력값을 내가 전송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럼 뭐냐면 이거를 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것이다. 이 놈을 사용해서 예를 들어 이걸 사용해서 보낸다 합시다. 이 놈을 보내는데 그 입력값이 요거 그죠? 여기에다가 요렇게 지시하고 여기에 서명이 들어가고 출력값은 이 12.5 비트코인을 뭐 12.5 비트코인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줄여서 예를 들어 10비트코인만 했다 여기다 이렇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10비트코인만 했다. 나머지 2.5비트코인은 어디 가야 되죠? 다른 여기다 그냥 놔주고 그대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의 주소로 다시 조금 한번 봅시다.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주소에 그대로 남아있을 것 같다. 그 주소에 남아있지 않으면 나머지 12.5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거래를 했어. 이 출력이 10 비트코인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거래를 했어. 그러면은 2.5 비트코인이 누구 차지가 될까요? 갤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만약 이렇게 거래하면은 이게 입력값이고 이게 출력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출력값 입력값에다가 이 출력값을 뺀 거 있잖아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게 뭘까요? 수수료. 이게 수수료가 돼. 수수료. 만약 여러분들 이렇게 거래를 작성했대, 여러분 지갑에서 이렇게 거래를 작성했다면은 이 거래를 승인한 채굴자는 완전히 횡재하는 거지. 2.5 비트코인을 줬으니까 3천만 원을 주고 2,500만 원을 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출력을 1, 출력 2, 2.5 이렇게 해서 출력 1은 내 친구 뭐 A한테 주고 출력 2는 뭐 누구한테 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출력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가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가 얼마가 됩니까? 수수료는 하나도 안 주는 거지. 이런 거래는 이제 좀 채굴자가 우선순위를 좀 이렇게 낮추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는데 조금 일반 더- 거래에서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일반 거래에서도 처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가 아니고 일반 거래에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그러면 저희가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비싼 같은 그런 거래 중개소에서도 이렇게 사용하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그래서 12.5 비트코인 중에 나는 10 비트코인 누구 안 주고 나머지 2.5 비트코인을 내가 다시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본인이 앞에 있던 여기다가 이거 2.5를 누구한테 주면 돼? 이거 2.5를. 이거 2.5의 주소가 누구 주소 될까요? 자기 주소. 자신의 주소.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에 잠깐 주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한 번 사용된 주소는 재사용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건 조금 개념 그거하고 좀 다른데요. 그거하고 다른데 한 번 쓰면은 한 번 이렇게 블록 장부상에서 그 비트코인을 이미 사용한 건지 사용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는 게 다음 거래에서 그 전에 거래에서 내가 받은 이 비트코인을 사용했다는 요 해시 값으로 포인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갖다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해시 포인트라고 그러거든. 해시 포인트. 해시 포인트 되는데 해시 포인트로 지정이 되어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이 거래에서 받은 이 주소의 비트코인이 이미 사용된 건지 사용되지 않은 건지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내가 예를 들어서 해시 포인트로 이걸 내가 다른 거래에서 쓴다 이러면은 이미 이 거래에 있는 이 비트코인은 사용이 된 비트코인이 되는 거예요. 사용이 된. 더 이상 이걸 쓸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나머지 예를 들어서 10비트코인을 갖다 전송을 하고 나머지를 내가 다시 소유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의 주소로 새로운 거래로 나의 주소로 이렇게 다시 보내야 되는 거지. 이 주소하고 이 주소를 같이 쓴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나는 이 주소 하나 가지고 계속 써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체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 번 비트코인에서 거래가 주소가 노출된 거는 다시 쓰면은 프라이버시 같은 게 이런 게 이제 약간 노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주소를 쓰고 이렇게 충분히 많은 주소가 지금 보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 만드는 걸 이제 좀 나중에 공부할 기회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소를 만든다는 거는 퍼블릭 키를 만든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퍼블릭 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싱을 해서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근데 그 퍼블릭 키의 크기가 비트코인에서 하는 퍼블릭 키의 크기가 512비트예요. 512비트. 총 만들 수 있는 퍼블릭 키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요? 2에 512승계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인터넷 사용하는 IP 주소가 32비트잖아요. 2에 32승계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정 만들 수 있고 절대로 겹치지 않게 이렇게 주소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지갑에서 필요한 만큼의 주소를 퍼블키를 만들어서 주소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하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한 번 사용한 주소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이 주소가 저 주소하고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 이렇게 하려고. 혹시 만약에 그러면은 10비트 코인만 딱 적었으면은 9.5 비트코인이 스스로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채굴자에게 보내는 그 거래를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누가 만들까? 어떻게 만들까? 어느 거래에서 여기 2.5 비트코인이 채굴자한테 가야 되잖아요. 이 채굴자한테 보내는 거래는 거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블록체인에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2.5 비트코인을 채굴자한테 만드는 그런 거래를 포스팅 할까요? 채굴자가 어디에서? 처음에 만드는 코인베이스 거래에서 12.5 비트코인 플러스 수수료를 받은 2.5 비트코인을 자기 주소로 보내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나중에 볼 기회가 있겠지만은 채굴자한테 가는 수수료는 블록 보상,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 12.5 비트코인 플러스 자기가 그 블록에 저장한 그 블록을 통해서 승인한 모든 거래의 수수료를 다 대가지고 그걸 갖다 이렇게 자기 보상 인센티브를 이렇게 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거래의 이 출력값이 되는 거죠. 전부 다 합쳐서. 이거는 내가 지금 그 비트코인의 발행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12.5 비트코인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실제로 이거는 12.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는 이제 수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플러스 알파는 채굴자가 발행하는 건 아니죠. 이미 발행된 거를 수수료로 사람들이 이렇게 지불한 거를 자기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주소에다가 이렇게 쓴 거지. 자기 주소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저장을 한 거죠. 그죠? 그건 발행된 거, 그런 발행의 개념 그런 건 아니죠. 이 출력관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좀 우리 설명하려다 보니까 사실 조금 앞에서만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래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거래는 당연히 있잖아요. 입력값도 여러 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여러 개의 거래 주소에 지금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 4개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개를 사용해서 일부러 또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서 출력을 만들어 가지고 각각 다른 주소로 당연히 송신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거래가 이런 식으로. 일반 거래는.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이런 거예요. 내가 문제라기보다도 그래서 거래가 성립이 된다 이런 거는 있잖아요. 거래가 성립이 된다 이런 거는 내가 사용할 지금 내가 이 거래에서 사용할 비트코인이 어디 있는가를 갖다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블록체인의 블록 속에 거래 정보에 들어있는 거죠. 거래의 출력값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정하는데 이제 어떻게 지정하냐면은 그 거래에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거래 해시포인트 값 플러스 출력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출력에 대한 인덱스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나가 있다고 보면은 그 거래에 대한 해시포인트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의 거래에 있는 비트코인을 동시에 쓰고 싶다. 그러면 해시포인트를 두 개를 입력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거다. 이게 내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게 맞다. 이걸 갖다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필요한 서명, 뭐 다른 형태로 이렇게 증명을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서명을 요구했다면 서명을 갖다 이렇게 거래 정보를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러면 이 입력값이 이렇게 완성이 됐네. 이 입력값이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요 주소에 있는 이 비트코인을 내가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내 설명은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걸 갖다 내가 어디로 보내고 싶다. 새로운 주소. 이 주소에 12.5 비트코인을 다 내가 보낼 텐데 네가 이 주소의 소유자 너는 나중에 이 비트코인을 쓰려면 반드시 서명을 제시해야 된다. 네가 너를 증명하는 방식은 나는 서명을 요구하겠다. 이렇게 서명 요구하는 내용을 출력값에다 포함시켜가지고 이걸 거래로 만들어가지고 블록체인에다가 포스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은 수수료가 이제 하나도 없는 그런 거래가 되는 거죠. 입력값과 출력값이 같아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저렇게 하면은 만약에 12.5 비트코인을 계속 쪼개어지는 형태가 되는 게 물론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입력값 두 개를 여기도 12.5가 있고 여기도 12.5가 있다. 모아서 이 두 개를 모아서 한 주소로 보낼 수 있죠. 너무 작아져서 만약에 25비트코인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너무 작아져서 뭐 걔네가 다 1사토시씩 다 모이게 되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다 쪼개어지지 않을까요? 다 쪼개어질지 모아질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좀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저 도표상에는 전부 다 쪼개지는 형태만.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내가 그림을 하나로 그린 거고요. 이 입력값 두 개를 하나의 출력값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비트코인을 어딘가에 누구한테 이렇게 대금으로 지급을 해야 돼. 근데 내 주소에 지금 여러 개 10비트코인씩 여러 개 10개 지금 분산이 돼 있어. 블록체인 상에. 그러면 그 10개의 주소에 있는 내 비트코인을 다 사용해서 모아서 100비트코인을 지급하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런 건데 반대로 하면은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져. 이런 형태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두 가지 블록체인을 딱 보면요. 블록체인의 거래를 지불된 거래 내역을 딱 보면은 비트코인이 두 가지 종류의 비트코인이 이제 존재해요. 하나는 내가 어떤 주소로 지불을 받았는데 어떤 거래를 통해서 어떤 주소로 비트코인을 지불을 받았는데 아직 소비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비트코인 소비하지 않은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unspent transaction output이다 이렇게 해서 UTX라고 그래요. UTX 내 주소로 받았는데 아직 내가 쓰지 않은 거죠. 어떤 주소로 받았는데 그 주소로 아직 사용하지 않는 비트코인 UTX.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다른 거래로 이전의 거래를 통해서 내 주소로 받은 어떤 비트코인을 내가 소유 증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거래를 통해서 이미 사용한 거예요. 사용한 거. 이거는 뭐냐면 STX로 그래. STX. Spent Transaction Output이다 이렇게 하겠다. 장부상에 블록체인 장부상에 존재하는 모든 비트코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UTX, 하나는 STX. 자, 여기서 퀴즈. 현재 블록체인 상에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 블록체인 상이죠. 블록체인 상에 발행돼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총액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발행돼서 사용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STX로만 싹 다 어떻게 하면 싹 다 더하면은 다시 물어볼까요?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용한 전체 사실 똑같은 이야기인데 발행돼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그 비트코인 전체하고 발행된 비트코인 전체하고 양이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비트코인의 발행 총액 하고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상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비트코인의 총액 그게 UTXO의 총액이잖아요. 이게 같을까요? 같지 않을까요? 같다고 생각하시면 같다. 3명 같지 않다.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같지 않을까요? 발행됐는데 어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키를 몰라서 어디로 갔을까? 예? 키를 몰라서 키를 몰라서 잃어버렸다. 키를 몰라서 잃어버린 건 어쨌든 키만 찾으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걔가 어차피 UTXO로 분류가 되고 STXO도 어쨌든 한번 거래된 이후에는 그게 다음 거래에서 UTXO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여기는 뭐냐면은 키를 잃어버렸다 손치더라도 장부상에는 예를 들어 내가 말이죠. 내가 어떤 거래를 통해서 100비트코인을 받았어요. 그 100비트코인을 쓰지 않고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키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장부상에서 100비트코인이 내 거라는 사실이 기록돼 있나요? 기록돼 있지 않나요? 없으십니까? 장부상에서? 있어. 블록체인 장부상에 그대로 있죠. 단지 나는 뭘 못하는 겁니까? 왜? 키를 모르다는 게 뭘 못한다는 거죠? 자기 이게 내 소유라는 걸 증명을 못하는 거죠. 장부상에는 다 UTXO로 다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근데 뻔히 보고 내가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죠. 내 주소를 아니까. 내 주소는 내가 알잖아요. 내 주소는 아는데 쓰지를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확인은 내가 블록체인은 내가 뭐 검색을 할 수 있고 다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쓰지를 못한다. 왜냐? 내 개인키를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내 소유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발행된 비트코인의 총액을 계산해 보면 이거랑 항상 같고요. 항상 같고 UTX의 총합하고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거래에 대해서 거래 내역을 저장하고 있다. 라는 게 말이 성립을 한다. 그러면 그 거래소에서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과도 똑같은 건가요? 네? 거래소에 나와 있는 비트코인의 시가 총액과도 똑같은 그 건가요?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뭐 시가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달러로 이렇게 환전했을 때 시가총액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죠? 네. 여기는 비트코인 그 자체. 몇 비트코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단위가 몇 비트코인 이렇게 그렇죠. 되는 그 몇 비트코인 할 때 그 몇 비트코인에 전 세계에서 UTXO를 다 모으면은 현재까지 발행된 비트코인과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그 거래소를 가보면 그 1비트코인이 얼마인지도 나와 있고 그 비트코인이 현재 시가 총액도 얼마라고 나와 있는데 그 두 개를 나누면 몇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다라고 알 수 있지. 그렇게 거의 비슷하겠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 거의 비슷하겠죠. 계산해 보면. 근데 이제 그게 거래가 되고 있는 뭐 그런 걸 가지고 했는지 총 발행된 거 그걸 가지고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총 발행돼 있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했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맞아요. 그리고 내 비트코인, 내 비트코인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내 지갑 소프트웨어에서 발행한 그 주소로 그 주소로 전송되어 온 비트코인 중에 내가 쓰지 않는 UTXO들의 총합이 내 지갑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총액이 되는 거죠. 이런 개념. 전체 발행된 그 UTXO를 볼 수가 있습니까? 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어떻게 양이 너무 많을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말아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이런 개념보다도요. 그게 다 블록체인에 다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UTXO를 이렇게 서치하는 모든 블록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연히 처음부터 왜냐면 처음에 발행된 처음에 만들어진 블록에 기록된 저장된 거래에서 수신된 수신된 비트코인을 내가 쓰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UTX니까. 근데 뭐 그거 다 해봐야 뭐 몇십 기가 이런 양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거 서치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 서치하는. 서치할 때도 앞에 해시 포인트만 없으면 그러니까 포인트가 있으면 넘어가서 다음 걸. 그 서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 실제로 이게 이 거래를 내가 이제 그 채굴자나 아니면은 그 거래를 갖다 이렇게 거래라는 게 전달될 때 P2P 네트워크상에서 이렇게 브로드캐스팅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받으면은 내 이웃 노드한테 전달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전달할 때 정상 그 거래만 전달해야 되잖아요. 비정상적인 거는 전달해주면 안 되잖아요. 정상적이라는 건 뭐냐면 서명 확인하고 더 중요한 건 이놈이 옛날에 한번 썼던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UTXO를 쓰는 건지를 당연히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드들은 모든 노드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전체 UTXO가 뭔가를 항상 알고 있어야 돼요. 거래를 검증하려면. 그래서 항상 다 알고 있어. 다 유지를 한다. 그래야지 검증을 할 거예요. 그거 할 때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블록체인을 다 서치해야 되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UTX를 항상 현재 UTX를 항상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만 비교하면 돼요. 그렇게 해요. 점점 뭔가 좀 현금 같아지고 있죠. 모습이. 현금. 목표가 뭐냐? 어떻게 비트코인이 오프라인상의 현금 거래처럼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좀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잖아요. 이게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제목을 뭐라 붙였냐면 개인과 개인 간의 P2P로 피어2피어로 예금같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일렉트로닉 캐시 전자 현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거라고. 오프라인상에서 현금을 주고받는 것처럼 중간에 누가 신용을 갖다 담보해주고 그 신용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필요가 없이 그냥 현금을 갖다 주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외국과의 그런 송금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뭐 그것도 하나의 이제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을 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외 송금할 때 우리가 중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가장 많이 의존하는 거래 중에 하나가 해외 송금이거든요. 해외 송금. 그러니까 송금을 하는데 개인과 개인 간에 직접 한다 이러면은 해외 송금도 직접 이루어지는 거니까 해외 송금도 상당히 하나의 문제 중에 하나로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뭐 아예 해외 송금 하는데 그 전자 화폐 말고 기존에 있는 화폐, 오프라인상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화폐, 그 화폐를 지금 그 해외 송금하는 시스템, 해외 송금하는 체계하고 상관없이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하는 것처럼 이 전자 화폐 거래하는 것처럼 하자. 그런 시스템도 나와 있죠. 블록체인 시스템. 그게 뭡니까? 그게 리플이죠. 리플도 한번 볼 거예요. 그게 리플. 그런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신용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신용 거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전자 화폐가 아니거든요. 달러를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전송하는 이런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기록되는 그런 어떤 전자 화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용을 매개체로 해서 하는 건데 그건 나중에 이제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전자화폐인데 그래서 뭐 개인과 개인 간에 거래를 하는 전자화폐. 그래서
이게 현재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을 써서 누구의 소유고 그 다음에 그 소유를 증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 교환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전자화폐란 말이죠. 전자화폐 실물화폐가 아니고요. 실물화폐를 이중 지불한다 이런 게 무슨 의미일까요? 위조 지폐를 위조해서 이렇게 사용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죠? 복제해서. 그러면은 비트코인에서 이중 지불을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중 지불일까요? 같은 UTX를 뭐를 다시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미 사용된 비트코인. 그게 뭐냐면은 STX. 한번 누구가 다른 거래에서 해시 포인트로 포인팅을 해서 이 돈을 쓴 거죠. 다음 거래에서.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래의 출력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는 이미 사용이 된 거기 때문에 STX잖아요. STX를 자기가 다시 나도 이거 쓰겠다 이렇게 해주고 해시 포인트로 지정해서 이거를 내가 전송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이중 지불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시가 같은 당연하죠. 해시 검사 딱 나오죠. 근데 해시 검사하는 것보다 더 간단한 건 뭐냐면 현재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 거래를 검증할 때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STXO를 그러니까 UTXO를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UTXO 리스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들어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어떤 비트코인을 사용한다 이런 거는 그건 뭐냐면 전부 다 STXO지. 그리고 사실 블록체인을 보면은 동일한 해시 값을 가지고 특정한 거래의 아웃풋을 갖다 지정하는 그런 거래를 만들게 된다고. 그 해시 값이 겹치는 거죠. 어떤 거래의 해시 값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먼저 어떤 주소에 그 비트코인을 수신한 그 거래를 어떤 거래 K다 이렇게 보면요. 이런 해시값 이거는 항상 유일한 해시값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번 사용한다는 건 항상 동일한 게 블록체인에 기존에 있는 해시값하고 같은 게 블록체인에 포스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증하는 채굴자 입장에서 보면은 채굴자나 아니면 그걸 검증한 노드 입장에서 보면은 STXO 기존에 사용됐던 거래에 있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걸 반드시 알 수 있대. 그러니까 이중 지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전자화폐를 사용할 수가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더 실물화폐보다 더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또 알아볼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 비트코인 거래에서요. UTXO는 항상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사용이 돼요. 왜냐하면 한번 이렇게 해시 포인트로 지정해서 그걸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거래를 통해서 내가 어떤 주소로 받은 비트코인은 항상 다음 거래에서 전부 다 소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일부만 소비하려고 그러면 나머지는 나의 새로운 주소로 이렇게 전송하게 이렇게 거래를 만들어.